이세영은 자신의 작은 꽃집을 가득 채운 향기로운 꽃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방금 막 끼워진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3년 동안 사랑을 키워온 남자친구 박현수로부터 받은 프로포즈였다. 그녀는 기쁘게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존경받는 의사 집안의 아들인 현수는 그녀가 돈 한 푼 없는 구화 출신의 플로리스트일 뿐인데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돈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굳게 믿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가족과의 만남. 그녀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든든한 배경을 가진 은성그룹의 상속녀가 아닌 평범한 여자 이세영으로서 받아들여줘야만 했다. 그녀는 이번 저녁 식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리라는 순진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가장 소박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동대문 시장에서 산 큐빅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봐주기를 바랐다. 박현수의 차를 타고 도착한 그의 집은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위압적인 대문과 화려한 정원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의 어머니인 최 여사와 2명의 누나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최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노골적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2 누나들 역시 최신 명품으로 휘감은 채 대놓고 비웃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 순간 세영은 자신이 사자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화려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는 따뜻한 가족 모임이 아닌 차가운 취조실과도 같았다. 최 여사는 우아한 말투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채 그녀의 배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플로리스트라 참 아기자기한 취미네. 월세는 낼 수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어머. 가여워라. 참 힘들게 살았겠네. 그녀의 모든 질문은 위로를 가장한 경멸이었다. 누나들 또한 거들었다. 어머, 그 목걸이 참 예쁘다. 반짝이는 게 꼭 신상품 같네. 그들의 모든 칭찬은 교묘한 모욕이었다. 세영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모든 질문에 품위 있게 대답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현수와의 사랑이나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녀의 배경과 재산뿐이었다. 세영은 절박한 눈으로 현수를 쳐다보았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수어리부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몇 번이고 어머니, 세영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며 약하게 변호하려 했지만 최 여사의 날카로운 눈초리 한 번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의 침묵은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가장 아픈 비수였다. 모욕의 절정은 최 여사가 와인잔을 실수로 엎지르면서 찾아왔다. 붉은 와인이 그대로 세영의 하얀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내가 칠칠치 못해서 어쩌니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단 한 방울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 마. 그런 싸구려 옷은 얼마든지 다시 사면 되니까. 하녀가 다가와 옷을 닦아주는 소란 속에서 초의 여사의 시선이 그녀의 목걸이에 닿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니 냅킨으로 거칠게 문질렀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가짜는 조심해야 해.
도금이 벗겨져서 피부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세영의 존재 자체를 싸구려, 가짜, 그리고 쓰레기라고 공표한 것이다. 모든 시선이 현수에게로 쏠렸다. 그가 자신의 약혼녀를 위해 맞서 싸울 마지막 기회였다. 세영은 제발 무슨 말이든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지만 이내 겁을 먹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그저 사고였잖아. 세영아, 얼른 옷부터 정리하자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완벽한 배신이었다. 세영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녀의 사랑이 와인 얼룩처럼 더럽고 차갑게 번져가고 있었다. 사젬 티엣 누즈나 차젬 조 이세영근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박현수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3년간의 사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가 전화해서 사과하고 가족에 맞서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해주기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휴대폰을 울린 것은 현수가 아닌 그의 어머니 최 여사였다. 신라호텔 커피숍으로 1시간 안에 나오너라. 늦지 말고. 그것은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세영의 마지막 희망에 불씨마저 꺼져버렸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최 여사는 이미 여왕처럼 군림하는 자세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영이 자리에 앉자마자 서론 없이 두툼한 흰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걸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주렴. 그녀의 입에서는 독사처럼 악랄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누구의 인생을 넘봐. 내 아들은 장래가 창창한 의사야. 네가 망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란 말이다. 현수가 널 사랑하는 것 같니? 그 앤 그저 마음이 약해서 너를 동정하는 것뿐이야. 너 같은 애들은 우리 집안의 수치야.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꽃 파는 애가. 내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최 여사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자존심을 세우며 돈을 거부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세영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지난밤의 고통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 버렸다. 그녀의 눈앞에 앉아있는 저 여자는 더 이상 미래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녀의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세영은 돈봉투와 최 여사의 오만한 얼굴을 차갑게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최 여사가 경악하는 가운데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위자료. 감사히 받겠습니다. 덕분에 결정이 아주 쉬워졌네요. 아드님께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그 평온한 수락은 그 어떤 감정적인 폭발보다도 더 강력하게 최 여사의 허를 찔렀다. 세영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으로 굳어버린 최 여사를 뒤로 한 채 유유히 커피숍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한강의 마포대교로 향했다. 다리 한가운데에 선 그녀의 얼굴을 차가운 강바람이 매섭게 때렸다. 그녀는 자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곳에 수장시키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방금 받은 흰 봉투를 꺼냈다. 돈으로 환산된 자신의 사랑과
짓밟힌 자존심의 상징. 그녀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돈다발을 허공에 흩뿌렸다. 수십 장의 지폐가 바람을 타고 낙엽처럼 흩날리며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녀는 그들의 모욕을 그렇게 씻어냈다. 깨끗해진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가장 소중했던 이름, 내 사랑 현수라고 저장된 번호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해버렸다. 그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인생과 연결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할아버지를 보좌하는 김 비서였다. 김 비서님, 게임은 끝났어요. 할아버지께. 손녀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플랜 B라고 저장된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엘비전의 대표, 강태민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강태민 대표님, 이세영입니다. 6개월 전 저희 집안을 통해 제안하셨던 결혼건 말입니다.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내일 만나서 계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죠. 다리 위에 선 그녀의 등 뒤로 지난 3년간의 거짓된 삶이 저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복수와 야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강 다리에서의 결심 이후 일주일, 이세영은 은성그룹의 본가, 그녀의 할아버지가 계신 거대한 한옥저택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플로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지난 5년간 거리에서 익힌 생존력과 본래 가지고 있던 날카로운 지성을 결합하여 무서운 속도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인 이 회장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져 돌아온 손녀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특히 엘비션의 강태민 대표와의 전략적인 결혼은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한 수라고 판단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재계는 하나의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업계의 양대 산맥인 엘비션과 은성그룹이 두 후계자의 결혼을 통해 세기의 동맹을 맺는다는 소식이었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 없었던 은성그룹의 베일에 쌓인 상속녀 이세영의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한편 박현수의 집에서는 최 여사가 한가롭게 네일 아트를 받으며 사교계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현수가 곧 명망 있는 병원장 딸과 선을 보게 될 것이라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녀 역시 세기의 약혼 소식을 접했지만 그저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꼈을 뿐. 그 이름의 주인공이 며칠 전 자신이 돈으로 모욕했던 그 여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감히 그런 불경한 상상은 그녀의 오만한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세기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국내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 인사인회를 이루었다. 박현수의 가족 역시 어떻게든 연주를 대어 약혼식 초대장을 구해 참석했다. 초의 여사는 아들 현수를 엘비션의 강태민 대표에게 소개하여 남편의 병원 사업에 도움을 받을 뇌물을 바칠 생각에 들떠 있었다. 현수는 억지로 그 자리에 끌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해진 세영에 대한 상실감으로 무거웠다. 마침내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로 향했다. 엘비션의 강태민 대표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연단에 섰다.
그는 짧지만 강렬한 연설로 두 회사의 밝은 미래를 선언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무대 뒤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그 미래를 이끌어갈 저의 파트너이자 제 약혼자를 소개합니다. 음악과 함께 이세영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처럼 빛나고 있었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과 권력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객석에 있던 박현수의 가족들도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 여사는 질투심에 입술을 깨물었고 현수는 어딘가 익숙한 그녀의 모습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대 위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엘비신의 미래이자 은성그룹의 자랑. 이세영 양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세영. 그 이름이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초의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딸들의 입은 경악으로 떡 벌어졌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박현수였다. 그의 시선이 무대 위의 세영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아주 잠깐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 짧은 순간 현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내버린 가난한 플로리스트, 어머니가 돈으로 쫓아낸 고아, 그리고 전설적인 은성그룹의 상속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이었다는 믿을 수 없는 진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축하의 박수 소리가 그의 인생에 대한 장송곡처럼 비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세기의 약혼식이 끝난 후 이세영과 강태민은 파티장을 빠져나와 채 올랐다. 화려했던 축제의 열기는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사무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강태민은 박현수 가족에 대해 어떤 위로나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우리의 계약서입니다. 사전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 쪽 변호사들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부터 시작될 그들의 관계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합병임을 명확히 했다. 그들이 신혼집으로 사용하게 될 강태민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완벽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박물관 같았다. 두 사람은 거대한 유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두 사람의 결혼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최소 1년간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양사의 주가를 안정시키고 이사회를 만족시킬 것, 모든 공식 석상에서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할 것, 사생활은 철저히 분리하며 서로에게 어떠한 연애 감정도 요구하지 않을 것, 그리고 1년 후 양측의 합의에 조용히 이혼할 것. 두 사람은 마치 거대 기업의 M&A 계약서에 서명하는 두 명의 CEO처럼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일어나 악수를 나누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이세영 씨, 강태민이 말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강 대표님,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이방인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양쪽 끝에 위치한 각자의 침실을 사용했고 일정 공유는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침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목례를 나누는 것이 그들 대화의 전부였다. 하지만 얼음장 같던 그들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일 때문이었다. 강태민은 은성그룹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사내의 적대적인 파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을 본 세영이 그의 전략보드를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들의 반대는 논리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들에게 작은 승리라도 안겨주어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세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강태민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아름다운 상속녀가 아닌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전략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진성건설의 인수 후 처리 문제로 늦게까지 일하다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세영은 누군가 자신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온기를 느끼고 잠에서 깼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강태민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냉혈한 CEO라고만 생각했던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일이 아닌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발코니에서 홀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는 그녀에게 그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다. 이 사회 건은 당신 말이 맞았소. 당신의 전략 덕분에 해결됐어. 그의 말에 그녀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어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불쑥 물었다. 왜 플로리스트였지?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그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돈이나 신분 같은 건 상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태양을 향해 자라나죠. 그녀의 대답에서 그는 그녀가 한때 꿈꾸었던 순수한 세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 밖에 진짜 이세영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가 서서히 다른 색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울의 진혼. 박현수는 폐인처럼 변해갔다. 이세영이 은성그룹의 상속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이미 차단된 그녀의 번호로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세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만나줘. 너의 사랑이, 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니? 그의 절박한 애원은 그러나 닿을 곳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한편 최 여사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사교계에서 그녀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남편의 병원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대출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최 여사는 이것이 모두 이세영의 복수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망가진 아들 현수를 억지로 끌고 엘비션의 본사 건물로 향했다. 네가 해결해야 해 가서 비록 우리가 살 길은 그것뿐이야. 그녀는 예약도 없이 로비에서 전 며느리인 이세영을 만나게 해달라며 꼴사나운 소동을 벌였다. 그들의 비참한 행태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 소식은 강태민과 회의 중이던 세영의 귀에도 들어갔다. 태민은 말없이 그녀의 의중을 살폈다. 세영의 얼굴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아픔. 하지만 그것은 곧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들여보내세요. 어떤 쇼를 준비했는지 구경이나 해보죠.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끝내고 싶었다. 잠시 후 최 여사와 박현수는 차갑고 거대한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여왕처럼 앉아있는 이세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 여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역겨운 연기를 시작했다. 세영아,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 같은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어, 제발. 이 눈먼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녀의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에 세영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현수는 망가진 사람처럼 서서 그저 미안해. 세영아,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라는 공허한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세영이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는 무릎 꿇은 최 여사와 비참한 몰골의 박현수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아내를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는 곧장 세영에게 다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소유욕이 담긴 친밀한 제스처였다. 세영조차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다. 그는 최 여사와 현수를 향해 죽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의 입장은 이미 명확한 것 같은데. 그는 의도적으로 약혼녀가 아닌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내 아내는 바쁜 사람이라. 과거에 성가신 해충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어. 만약 한 번만 더 그녀를 괴롭힌다면 그때는 은성그룹이 아니라 이 강태민이 직접 당신들을 상대하게 될 거요. 그의 조용한 협박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최 여사와 현수는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민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서 팔을 떼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지자 이상하게도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세영은 놀라움과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꽤 훌륭한 연기였어요.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가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대답했다. 그의 눈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보너스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보호하는 것도 CEO인 내 임무의 일부니까. 그가 말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사업적 동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했다. 두 사람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가 처음으로 현실과 뒤섞이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박현수와 최 여사가 남긴 불쾌한 뒷맛은 금세 잊혔다. 엘비숑의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었다. 해외의 한 거대 투자 펀드가 엘비숑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핵심 인력들을 빼내가는 등 비열한 수법으로 강태민의 숨통을 조여왔다. 계약상의 파트너로서 이세영 역시 이 전쟁에 참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정예팀을 이끌고 엘비시온 본사에 임시 워룸을 차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원치 않는 24시간 합숙 훈련에 돌입하게 되었다.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두 사람은 이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었다. 그들의 시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이었다. 강태민이 데이터 분석과 기술적 허점을 파고들어 적의 공격 패턴을 예측하면 이세영은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상대의 다음 계략을 간파하고
역공의 판을 짰다. 그는 날카로운 창이었고 그녀는 완벽한 방패였다. 밤샘 회의는 일상이 되었고 그들은 회의실에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의 지친 등을 지켜주었다.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동지애와 존경심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던 어느 늦은 새벽, 연이은 회의에 지친 세영은 자신도 모르게 회의실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서류 더미에 기댄 채 잠든 그녀의 모습은 평소의 얼음 여왕과는 달리 한없이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강렬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누가 그녀의 잠을 방해할까봐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 순간 그는 경영 위기보다 그녀의 편안한 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놀랐다. 며칠 후, 이번에는 세영이 태민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만으로 며칠째 버티고 있는 그를 보다 못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1시간 뒤, 그녀는 서류 대신 따뜻한 김이 나는 죽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가 임원용 주방에서 직접 만든 소박한 야채죽이었다. 기계도 기름은 쳐야 움직이는 법이죠. 강 대표님, 그녀의 무심한 듯한 말투 속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릴 적부터 차갑고 텅 빈 저택에서 홀로 식사하는 것에 익숙했던 태민에게 그 소박한 죽 한 그릇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집배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두 사람의 미묘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다. 강태민이. 그녀가 없을 때 무심코 그녀의 자리를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 이세영이.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 놀라운 세심함. 어쩌면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들 자신 역시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끌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계약서의 조항들이 잉크가 번지듯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한 완벽한 방역 작전이 성공하여 적대 세력에게 치명타를 입힌 날 밤이었다. 승리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회의실에 두 사람은 단둘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꽤 잘 맞는 팀인 것 같군. 태민이 진심을 담아 조용히 말했다. 네, 그러네요.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진지한 눈빛은 마치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깨뜨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보였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하지만 그 순간 비서로부터 또 다른 위기 상황을 알리는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현실은 그들이 잠시 잊었던 계약의 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단단했던 얼음벽은 이미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것을. 엘비시온을 향한 적대적 인수 공격은 강태민과 이세영의 완벽한 공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방어되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서의 조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싹텄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길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최 여사가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비열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자신이 무너진다면 이세영 또한 함께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만 했다. 최 여사는 흥신소를 고용해 이세영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는 그녀가 플로리스트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과 박현수와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들을 악명 높은 연예매체 기자에게 팔아넘겼다. 그녀는 기자에게 이세영이 사실은 가난한 고아 출신이며 박현수와 오랜 연인 관계였으나 더 큰 부를 쫓아 그를 버리고 강태민을 유혹한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거짓 스토리를 제보했다. 그것은 대중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자극적이고 통속적인 막장 드라마였다. 다음 날 은성그룹 상속녀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두 남자를 파멸시킨 꽃뱀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박현수와 함께 있을 때의 소박한 모습과 강태민과 함께 있을 때의 화려한 모습이 나란히 비교된 사진들은 그녀가 돈에 따라 남자를 갈아치운 속물이라는 주장에 그럴싸한 증거가 되어 주었다. 엘비션과 은성그룹의 주가는 동시에 폭락했고 두 그룹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까지 의심받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세영은 태블릿으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창백하지만 침착한 얼굴로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이것은 과거에 겪었던 사적인 모욕과는 차원이 다른 그녀의 인격 자체를 말살하려는 공개적인 공격이었다. 그때 강태민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반응이 그들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다. 계약서에는 회사에 해를 끼치는 스캔들을 일으킬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게 사실이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저 나지막이 물었다. 괜찮소?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가 대답했다. 알고 있소. 그의 얼굴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이 짓을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거요. 지금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하시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소.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강태민과 이세영은 굳게 손을 맞잡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함께 연단에 섰다. 강태민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예상 가능한 변명이나 부인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폭탄 선언을 했다. 네, 기사의 내용 일부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한때 플로리스트로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도 박현수 씨와 약혼했던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리고는 국면을 완전히 뒤집는 다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기사가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부자인 척하는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척했던 상속녀였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 박현수 씨와 그의 가족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는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초의 여사가 그녀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모욕했던 일, 박현수가 약혼녀를 지키지 못하고
침묵했던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그는 한 여자의 진심을 돈으로 짓밟은 한 가족의 탐욕과 속물근성을 만천에 공개했다. 그리고 그는 진심 어린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한 눈으로 곁에 선 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내 아내를 신분 상승을 노리는 꽃뱀이라고 말했지만 진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정점에 서 있으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속은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될 자격을 얻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의 유일한 악당은 사랑에 가격표를 붙이는 자들 뿐입니다. 그의 연설은 최 여사가 던진 더러운 진흙을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 되돌려주는 완벽한 한 방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세영은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으로 맺어졌던 가짜 남편은 이제 그녀의 진짜 기사가 되어 있었다. 강태민의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대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그리고 무섭게 돌아섰다. 숨겨진 공주, 진정한 사랑을 위한 시험, 그리고 탐욕스러운 가족, 이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온 국민이 열광했다. 하루아침에 박현수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비열한 집안으로 낙인 찍혔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는 비난의 댓글로 마비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다녔다. 한때 그들이 속해 있던 상류층 사회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을 외면했다. 그들은 완벽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졌다. 대중이 사회적 심판을 내리는 동안 이세영은 차갑고 계산된 재정적 공격을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비즈니스였다. 그녀는 박현수 집안의 자부심이자부의 원천인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왔다. 은성그룹의 자회사인 투자회사는 병원의 막대한 채무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고 주요 의약품을 공급하던 은성제약은 신뢰 상실을 이유로 모든 계약을 파기했다. 결정타는 인재 유출이었다. 그녀는 병원의 최고 실력을 가진 의사들과 외과팀 전체에게 은성그룹이 새로 설립하는 최첨단 의료센터의 스카우트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했다. 미래가 불투명한 병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던 핵심 의사들은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은성그룹으로 향했다. 자금, 의약품, 그리고 핵심 인력까지 모두 잃어버린 병원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환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병원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박현수 가족의 몰락은 처참했다. 병원에 묶여있던 그들의 모든 자산은 공중분해되었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과 외제차, 그리고 최 여사가 목숨처럼 아끼던 보석들까지 모두 팔아야만 했다. 평생을 겉모습과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최 여사는 돈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되자 신경쇠약에 걸려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현수의 아버지 역시 평생을 바쳐 이룬 병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박현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직장은 사라졌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유력 가문의 딸과의 약혼은 당연히 파기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나약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침묵이, 그의 비겁함이 단지 이세영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는 텅 비어버린 휑한 집 안에서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절규와 아버지의 절망적인 침묵을 들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의 무게에 짓눌려 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세영은 강태민과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박현수 가족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마지막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최진우 실장이 정리한 보고서에는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자산까지 모두 처분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이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그녀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통쾌함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고요하고 차가운 끝맺음만이 존재했다. 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과거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태민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엘비션의 신규 반도체 라인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해 볼까요? 박현수와 그의 가족이 남긴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세영과 강태민의 관계는 세상이 아는 쇼윈도 부부 그 이상으로 발전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한 동거인이 아니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회사 현안을 논의하고 퇴근 후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배려심을, 그녀의 강인한 모습 뒤에 감춰진 여린 내면을 두 사람은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마치 그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려는 듯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현수가 그녀의 발치에 무릎 꿇었던 날과 그녀가 한강에 돈을 뿌렸던 날처럼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비는 그녀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지붕이 있는 발코니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와 도시의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평화롭고 안락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무거웠다. 세영 씨,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의 계약서에는 1년 후에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제 6개월이 지났고 우리 각자의 목표는 모두 달성되었지, 법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셈이야. 그의 말에 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이 관계를 끝내려는 것일까?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꾸밈없고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계약은 비즈니스였소. 하지만 내게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었소.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내가 당신을 변호했던 것은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소. 그 누구라도 당신에게 상처 주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서 있는 것은 결코 계약서 때문이 아니야.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마침내 그의 진심을 고백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이세영, 냉철한 전략가인 당신도, 그리고 꽃을 사랑하는 당신도.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오. 계약서의 기간은 1년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평생이요. 그의 고백에 세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슬픔이 아닌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바로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서재의 금고에서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발코니로 돌아와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가 감정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의 사업적 계약은 이제 모두 이행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그의 손에서 계약서를 받아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이제 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나는 새로운 계약을 원해요. 해지 조항이 없는 영원한 계약으로 그의 얼굴에 숨 막힐 듯이 멋진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거, 예스라는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소. 나의 파트너 그가 속삭였다. 그녀가 대답했다. 예스예요. 나의 남편.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하나로 포개졌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혼란 속에서의 키스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첫 키스였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멜로디가 아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어느 날,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모이는 호텔 연회장이 아닌 이세영이 직접 가꾼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이었다. 하객은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뿐. 그것은 과시를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축복하는 자리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영은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도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민 역시 평소에 냉철한 CEO의 가면을 벗고 오직 한 여자만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긴 서약을 나누었다.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을 계약과 숫자의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 마음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합병은 회사가 아닌 당신의 영혼과 하나가 된 것이고, 내 생의 가장 성공적인 계약은 오늘 당신과 맺는 이 평생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나는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가난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 진정한 부유함이란 플로리스트와 CEO, 나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하고 햇살 아래서 영혼을 약속하는 키스를 나누었다. 하객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회장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손녀의 모습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파티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세영이 정원의 한쪽에 놓인 아름다운 꽃 장식을 바라보고 있을 때 태민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마음만은 여전히 플로리스트로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나 그럴 거예요. 대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정원을 가졌는걸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바로 자신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전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현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캐나다로 떠난 현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세영은 우연히 그 이야기를 엿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복수심 대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행복만이 가득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아름다웠던 결혼식도 끝을 향하고 있었다. 이세영과 강태민은 나란히 손을 잡고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후회는 없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확신에 찬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잘못된 길들이 결국 나를 이곳으로, 당신에게로 이끌었으니까요. 그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집에 온 걸 환영하오. 이세영.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집을, 영원히 함께할 안식처를 찾은 것이다. 시련은 끝났고 그녀는 세상 가장 큰 상인, 진짜 사랑을 쟁취했다.